제목 부재에 관하여. 등장 목소리, 해설자, 남성, 여성. 여기에 적힌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그 이외의 것은 PD 재량으로 연출한다. 심지어 대사도 성우 각자에게 맞게 어조를 변형하여도 된다. 성우의 성별과 이름도 임의적일 뿐이니 원본에 붙들리기보다는 다양한 해석과 변칙적 응용을 존중한다. 사진을 우연히 보았다. 사진 속에서는 맑은 하늘을 풍경으로 한 작은 집이 보였다. 흰 구름에 어울릴 하얀 빨래가 빨랫줄에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다. 나무둥치로 만든 작은 의자 하나 있고 파란 파라솔이 태양광을 가려준다. 나무둥치에 앉으며 자신의 작은 집 쪽이 보인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다. 그리고 그 광경 안에는 아무도 없다. 누군가 부재한다는 건 어쩐지 쓸쓸한 일처럼 들립니다. 사실 부재라는 표현보다는 부자, 부채라는 표현이 현실적으로 더 생동감 있어 보여요. 부재라는 건 어쩐지 관념적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애초에 없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가 부재를 걱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설령 살아있던 존재였더라도 갑자기 부재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선 비극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남아있는 자의 몫이기도 해요. 부재한 존재는 더는 의식이 없을 테니 부재 자체가 그에겐 별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당장 현실에 있을 때는 부재 자체를 고민하기 어려울 만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을 거예요. 더구나 인간은 매달 돈을 갚는 삶을 살곤 하죠. 누군가 말하길 인간은 평생 빚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서 청춘을 보내곤 하죠. 그래서 인간은 부채 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수세에 몰린 서민들로서는 부채가 훨씬 강력한 의미로 다가오죠.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기이하게도 부자라는 존재가 조용히 증발해버리죠. 분명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쓸어 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변에선 잘 보이질 않아요. 원래는 분명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부채를 요청하는 순간 어쩐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부재하게 되죠. 부자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저마다 사정이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곤 해요. 공식적으론 모두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 되죠. 블랙카드와 수표 수십 장이 지갑에 꽂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인가 봐요. 누군가에게 갑자기 돈 빌려줄 여력 있는 부자들을 우리 생각만큼 찾기는 어려워요. 심지어 때로는 씨가 마를 정도로 부재해진다고 해야겠어요. TV에서나 보는 휠체어 탄 재벌이라든지 드라마에 나오는 상처받은 재벌일세는 흔한 편이지만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표이사란 단어를 드라마 여주인공 남자친구를 부르는 호칭쯤으로 착각하지만 정작 주변에서 찾으려면 작은 알부자도 많질 않아요. 어쩌면 부자의 부재는 이렇듯 일상적이에요. 특히 돈을 빌리려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럴 때면 부재가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부재는 지은 씨의 말씀처럼 그리 대단한 무게를 지니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저 한자가 지닌 무게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없다라고 하면 때로는 일상적이고 때로는 문학적 여운을 주기는 할 거예요.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무겁겠죠. 맞아요. 없다란 표현이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어쩐지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고요. 부재한다 라고 하면 무거운 쪽으로만 상상하고 마는데 꼭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죠. 해설자가 설명한 상황만 보아도 그래요. 사실 그 광경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마무리하는 바람에 조금 더 여운이 강하게 전달되지만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지금 저기 없네쯤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지금 전화를 받으려다 보니 그곳에 없는 건 아닐까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레임 바깥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죠. 혹시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 풍경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일 수도 있겠죠. 괜히 마지막 문장으로 아무도 없다를 배치하는 바람에 의미심장해졌네요. 이러고 보니 평이한 어조의 단어를 고르더라도 위치에 따라 의미의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사실 문장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진만 본다면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는 사진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만 유의미해지죠. 만일 사진에서 사람이 없다란 걸 인지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풍경이 있는 사진일 뿐이죠. 사진이라는 이미지 매체 안에서는 반드시 풍경 속에 사람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테니 문장에서 아무도로 지정하는 바람에 부재를 생각해야 하는 강박은 불필요해지죠. 반면 서사에선 의지를 지닌 존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이든 의인화된 동물이든 의지의 주체를 찾는 게 자연스럽지만 사진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의자나 테이블이나 빨래가 사람이 주로 쓰는 것이란 문화적 함의를 안다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건 특별한 느낌까지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이 사진에서는 사람의 부재에 대해 어떤 특별한 징후를 암시하는 표현은 없거든요. 만일 흔히 사람이 있을 걸로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미처 예상치 못한 자리,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사진 속 하늘을 날고 있다면 정말로 특별하고 명료한 징후겠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 평범한 사진은 판타지나 슈퍼히어로물 장르로 분류될 거예요. 그런 판타지적인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사진 속 인물이 어디쯤 위치할지 범위를 좁힐 수는 있죠. 빨래줄 앞, 테이블의 의자, 집안 등등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 역시 문단의 마지막 위치가 지니는 무게감과는 다른 정도의 의미를 지닐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매우 가벼운 의미, 다른 정보값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만을 지닐 겁니다. 사실 이 사진의 밝은 분위기를 보건대 사진 속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전화를 받으려고 집으로 들어갔거나 장을 보러 간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침 일을 다 마치고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하필 차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옆 동네 구멍가게에 녹차를 사러 갔다고 해도 좋겠죠. 맞아요. 해설자가 묘사한 사진의 징후를 보건대 지극히 일상적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비극의 징후로는 알맞지 않죠. 동감해요. 문장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암시하는 의식적인 예술 사진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진에는 사진 작가가 의도한 연출이 있죠. 그래서 일상적인 포착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특별한 구도를 통한 구성을 했겠죠. 일상적으로 보이더라도 분명 어떤 의미를 끌어내려는 숨겨진 장치가 있곤 하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에서는 그러한 징후가 없어도 그날 모든 게 평온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건 이후 아무런 의미를 띠지 않는 평이함에 특별한 의미가 덧칠되고 말죠. 예를 들어 그날 아침에 찍힌 아이의 잠자는 모습은 지극히 일상적이죠. 그렇게 평소처럼 그 기록물을 브이로그로 올리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모습이 아이의 마지막일 경우 그 일상성에 비극이 덧붙게 됩니다. 비극의 전조가 될 수 없을 순간조차 언제든 비극이 될 수 있죠. 서사에서처럼 마침 그때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깔리면서 선둥이 치고 밤처럼 되었다든가 유리잔이 갑자기 깨진다는 일은 실제로 없을 확률이 높죠. 하필 그날 아침에 신발끈이 풀린 일이 있었거나 강아지가 유치원 가려는 아이를 보내기 싫은 것처럼 유독 그날따라 맹렬히 짖으며 낑낑댔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면 사실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특별한 선후관계를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나중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해설자가 묘사한 사진은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사진이죠. 그런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의기는 생길 수 있어요. 영화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필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걸 알리는 순간, 통화를 마치고 저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이에게 전송한 순간 여자는 실종되었을 수도 있어요. 신의 신호와도 같아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존재적 구성 요소들이 신에게로 전송된 것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판타지적이죠. 그런 상상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어쩐지 이 사진이 지닌 일상적인 느낌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함부로 상상을 하고 있으니 존중을 말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대화를 끝내는 게 낫겠군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실 일상적인 사진 안에서는 어떠한 불길한 함의를 발견할 수 없지만 전후로
혹시 기이한 사건을 암시하는 징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일식과 같은 것이요. 아주 잠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진 속에는 전혀 담길 수 없는 것이요. 사진을 찍거나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는 동시적인 순간도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러한 연결고리에 서사가 생기니까요. 사진 그 자체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날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어벤져스에서 인류의 상당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듯이 그렇게 증발해버린 건 아닐까요? 장난 그만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해하신 듯한데 방금 한 말 장난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서사 없이 아무런 징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끝날 때는 클라이맥스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도입부일 수도 있고 아무런 맥락 없이 간신히 고비를 넘긴 뒤 새로운 호흡을 고른 바로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서사와 관계가 없거나 서사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거기에 우리는 자꾸만 서사적 흐름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쩌면 서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발명품일 수도 있어요.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인생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간절한 위로라고 봐요.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인류를 전 우주의 민폐로 규정하고 멸종시키려 할 때 이걸 막는 아이언맨에게도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비록 우리가 그런 슈퍼히어로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 서사의 작은 의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적어도 우리 삶에 관해서만큼은 주연의 역할로 있었음을 기억하려는 것이죠. 그 서사에서 역할이 비록 미미하고 비루하더라도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서사를 지닌다는 것, 그건 어쩌면 과대망상에 빠진 슈퍼히어로를 향한 작은 저항의 몸부림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서사가 대단하다면 더욱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존재가 되기는 싫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작지만 큰 의미를 발견해내려 하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 정형화된 서사도 있어요. 그렇게 합의된 소우주적인 서사이자 대우주적인 서사가 바로 종교적 서사입니다. 잡담의 규모가 좀 커졌네요. 해설자의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우리는 이 사진에서 특별한 사건을 상상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삶을 상상하는 것이 좋죠. 일을 끝내고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쉬는 여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게 훨씬 맥락 있는 상상일 거예요. 그런데 해설자가 묘사한 사진이 사실은 동영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캡처된 자료라면요. 만일 실종 사건이 생겼고 수사관이 현장을 녹화하기 위해 동영상 기기를 활용한 것이라면 사실 동영상으로 기록된 내용은 사건이 발생한 뒤의 내용이라 동영상에 기록된 시간은 별 의미는 없어요. 동영상 중 한 컷만 추출해서 보고서 재촬영으로 쓴 것이 해설자가 본 사진일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어차피 그 시간 기록이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으로서는 별 의미를 지니지 않을 거예요. 그보다는 누군가가 사진에 찍힌 장소에서 요리 강좌를 하려고 했고 그 과정을 동영상에 기록하려고 했다면 동영상에 기록된 시간이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동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진과 관련된 인물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라면 이상한 것이겠죠. 심지어 동영상에 기록된 촬영 시간이 무려 10시간이 넘는다면 정말 이상한 것이죠. 그렇게 방치되었다가 배터리가 방전되어 화면이 꺼진 것이라면 적어도 10시간 동안 그곳에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동영상을 찍으려던 인물이 그곳에 돌아왔는지도 알 수 없겠죠. 만일 그가 중간에 금방 돌아왔다면 동영상부터 껐을 테니 10시간이나 동영상이 방치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촬영 중에 그 인물이 다른 다양한 일을 했는데 하필 해설자가 본 사진 부분에서는 다른 일을 하느라 잠깐 사진 프레임 안에서만 부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능한 일이죠. 그건 사진으로 추출한 부분에서 인물이 부재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사진이 아니라 고정된 한 장면만 지속되는 동영상이라면 말 그대로 누군가 부재한 시간이 10시간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앤디 워홀이 실험 영화를 위해
찍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아니고 분명 뭔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맞아요. 하지만 불길한 걸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그저 누군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라 경황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간병하는 바람에 그래서 비디오 끄는 걸 깜빡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적어도 동영상 정도는 끄고 가겠지만 정말로 사람이 살다 보면 경황이 없을 때가 한두 번쯤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할 정신이 들기는 할 거예요. 하필 전화가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 역시 맞아요. 그녀가 실종되는 상상이란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죠. 누군가의 불행을 상상하는 건 내 불행을 불러들이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독한 건 그러한 불행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날씨는 제멋대로 좋았다가 제멋대로 짓궂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챙겨줄 수는 없고 우주도 지구를 챙겨주지 않죠. 신이 인간을 챙겨준다는 상상만큼 낭만적인 상상은 없는 듯해요. 그나저나 동영상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게 불길한 상상을 온전히 지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꼭 10시간 기록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짧은 순간에도 큰 사건이 생기곤 하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과정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부실에 시간이 길었을 뿐이죠. 그건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서 더 특별해지죠. 그런 면에서 일상성은 때로는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기도 해요. 물론 이 사진에서는 분명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어요. 게다가 동영상 시간까지 짧다면 일상적인 순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사진 속에 있어야 할 인물은 잠깐 어디를 갔다 오는 중일 수도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아주 가벼운 외출인 것이죠. 예를 들어 채소를 준비해 놓지 못해서 잠깐 옆 가게에 갔다 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일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면 혹은 전기 다리미로 스위치를 켜놓고 있었다면 동영상 시간이 30분쯤 되는 것도 이상 징후일 수는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부재한 기록만이 남은 채로 끊겼다면 분명 불길하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란 언제나 상황을 이기지 못하죠. 결정적인 것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단지 10분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수십 년을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모든 걸 복구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골든타임일 수도 있어요. 10분이라는 시간이요. 이처럼 10분도 우리 인생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곤 하죠. 이렇게 되고 보니 결국 동영상 시간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없네요. 동의해요. 결국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주 드문 감정 기복이 아니라면 이런 기록을 남기는 순간에 갑자기 부재를 위한 슬픈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을 오래도록 준비했다면 마치 내일 볼 사람처럼 인사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란 우리가 경험치로는 쉽사리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언제나 서사의 주인은 각자이고 그 의미와 내용을 결정하는 건 개별적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언제나 중요할 것이지만 때로는 나비처럼 가볍고 즉흥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개별적 순간과 감정에 초대받지 않은 바에야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기야 그렇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초대받고도 그 사람을 끝끝내 안다고 할 수 없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